전쟁은 끝났고 무림은 영웅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공훈을 맹주라 부르며 신상과 사당을 세우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밤마다 짐을 쌓아두지요. 진짜 고수 백운비가 문을 두드리고 영웅의 자리가 목을 죄어오는 마지막 장, 사기꾼 사공훈의 선택을 함께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번개를 부른 기적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은 사공훈에게 있어 지옥보다 더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림맹의 본진은 거대한 신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의 처소 앞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향을 피우는 무사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각 문파에서 보내온 곡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바다 건너온 진주, 명장이 만든 보검. 평소라면 눈이 뒤집혀 챙겼을 보물들이었으나 지금 사공훈의 눈에는 그것들이 자신의 제사상에 올라온 재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공훈은 방 안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들어오면 시녀들은 음식을 내려놓고 큰절을 올린 뒤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들의 눈빛에 담긴 숭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 사공훈은 숟가락을 들 손조차 떨렸습니다. 영웅, 뇌신, 살아있는 전설.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호칭은 점점 더 거창해졌고 그 무게는 물리적인 압력이 되어 사공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금칠을 한 허수아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공훈은 어둠 속에서 눈을 번뜩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더 머물다가는 정말로 신이 되라고 강요받을 판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고 하거나 맨몸으로 하늘을 날아보라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고 실패하는 순간 사기꾼으로 전락하여 목이 달아날 것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한다. 가장 화려할 때, 박수 칠 때 떠나야 한다. 야반 도주.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림맹의 총사령관이자 만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맹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추격대가 조직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승천, 혹은 깨달음을 위한 은거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사공훈은 먹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붓을 들어 하얀 화선지 위에 유언장, 아니 승천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최대한 난해하고 그럴듯하게 써야 했습니다. 사공훈은 붓을 놀려 적어 내려갔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바람은 형체가 없으니 하늘의 뜻을 다하였기에 나는 본래의 자리인 자연으로 돌아가노라. 나를 찾지 마라. 찾는 순간 도는 깨질 것이니. 사공훈은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들은 알아서 감동하고 해석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신을 탁자 위에 곱게 올려놓고 그 위에 자신이 쓰던 쥘부채를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신선이 허물을 벗고 떠난 듯한 연출이었습니다. 이제 준비물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사공훈은 검은색 무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총사령관의 화려한 갑옷은 벗어두었습니다. 그 갑옷은 너무 무겁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도망치는데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챙길 수 있는 금괴와 보석들만 골라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이 챙기면 짐이 무거워져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 그리고 노후를 보장할 알짜배기 보물들만 엄선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곡물을 자신이 훔쳐 달아나는 꼴이 우스웠지만 사공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목숨값에 비하면 헐값이었습니다. 밤이 가장 깊은 자시. 사공훈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비구름이 거치지 않아 달빛조차 없는 밤이었습니다.
도둑질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창틀을 넘었습니다. 경공을 익히지 못했기에 화려한 도약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엉덩이를 들이밀고 낑낑거리며 간신히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흙바닥을 딛는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사공우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소 외곽에는 호위 무사들이 겹겹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경계였으나 사공훈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봐두었던 개구멍, 아니 배수로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총사령관의 체면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진흙탕에 배를 깔고 포복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겨우 배수로를 빠져나와 외곽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 사공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담만 넘으면 끝이었습니다. 담 너머는 숲이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공우는 주변에 있는 나무 상자들을 쌓아 딛고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담장 위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머물던 화려한 처소를 뒤돌아보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떨었습니다. 사공우는 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거라, 호구들아.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사공우는 담장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틀어막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다행히 발목이 부러지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질수록 심장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번개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맥박을 조작하려 살을 태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촌부로 돌아가 훔쳐온 보물로 땅이나 사서 농사나 짓고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공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숲의 입구,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사공훈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치며 그림자의 주인을 드러냈습니다. 남궁새가 가주, 남궁천이었습니다. 사공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망했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대를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만난 것입니다. 남궁천은 뒷짐을 진 채 무표정한 얼굴로 사공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공훈의 검은 복장과 등의 맨짐 보따리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봐도 야반도주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공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남궁천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목소리에는 의심보다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도망친다고 하면 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산책한다고 하기에는 복장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사공훈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짐 보따리를 꽉 움켜쥐며 최대한 태연하고 고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달이 나를 부르는군. 남궁천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달이라고요? 사공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기를 씻어내기 위해 자연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곳으로 가서 길을 갈무리하려 했네. 옷차림이 남루한 것은 세상의 이목을 피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공훈은 그 궤변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는데 도가 터 있었습니다. 남궁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사공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공훈이 보여준 기적적인 행보들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남궁천은 사공훈이 내공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궁천이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호위하겠습니다. 밤길이 위험합니다. 사공훈은 기겁하며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지 마라. 단호한 일갈이었습니다. 이것은 나 홀로 감당해야 할 시련이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기의 흐름이 흐트러진다. 나는 혼자 가야 한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사공훈의 목소리에는 비장미가 넘쳐 흘렀습니다. 사실은 제발 좀 꺼지라는 절규였으나 남궁천에게는 고독한 영웅의 결단으로 들렸습니다. 남궁천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눈으로 사공훈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총사령관님을 홀로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이라면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남궁천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이곳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사공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이 멍청하고 충직한 고수는 말이 통했습니다. 아니, 속이기 쉬웠습니다. 사공훈은 짐짓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남궁천을 지나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남궁천이 계속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뛰면 안 되었습니다. 신선처럼, 바람처럼 우아하게 걸어야 했습니다. 사공훈은 엉덩이에 힘을 주고 최대한 느긋한 걸음걸이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남궁천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숲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사공훈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터뜨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발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숲길을 질주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 가야 했습니다. 다시는 저 미친 무림맹 놈들과 엮이지 않을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 시즌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사공훈은 어느 허름한 폐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은 무리였습니다. 그는 폐가의 툇마루에 주저앉아 짐 보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탈출했다. 성공했다. 그는 하늘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전설은 뒤에 남겨두고 나는 내 인생을 찾으러 간다. 하지만 사공훈은 몰랐습니다. 그의 도주가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숨어든 이 폐가가 그저 버려진 집이 아니라는 것을. 폐가의 안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사공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림맹의 추격대도 마교의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공훈이 평생을 피해 다니려 했던 진짜 백이 고수의 기척이었습니다. 사공훈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뒷덜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폐가의 문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네가 그 소문의 사기꾼인가? 사공훈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자유는 짧고 위기는 길었습니다. 영웅의 가면을 벗자마자 진짜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폐가의 썩은 나무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은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푸른 안광은 대낮의 태양보다 더 선명하고 집요하게 사공훈의 망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사공훈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고수들을 속여왔고 마교 교주 앞에서도 뻔뻔하게 연기를 했던 그였지만 지금 느끼는 공포는 결이 달랐습니다. 남궁천이나 독고왕이 거대한 산이나 폭풍 같은 위압감으로 찍어 누르는 힘이었다면 눈앞에 이 남자는 마치 발밑이 꺼지는 듯한 깊은 심연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런 살기도 기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공간을 지워버리는 듯한 공허함. 그것이 진짜 고수의 경지라는 것을 사공훈의 동물적인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짐 보따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이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미끈거렸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상대는 이미 유일한 출입구인 문을 막고 서 있었고 사공훈의 다리는 공포로 마비되어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오직 이뿐이었습니다. 사공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오만하고 신비로운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기세에서 밀리면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짐짓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신성한 휴식을 방해받은 절대자의 권태로움을 연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설픈 연기는 시작되기도 전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상대는 사공훈의 연기에 코웃음조차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메마른 눈빛으로 사공훈의 등 뒤에 숨겨진 짐 보따리와 떨리는 손끝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사공훈이 두르고 있던 총사령관의 화려한 껍데기를 가차없이 벗겨내고 그 안에 숨은 비겁하고 초라한 도망자의 알몸을 적나라하게 훑어내렸습니다. 사공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통하지 않는다. 이 남자는 사공훈의 모든 행동을, 숲을 질주하던 그 추한 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공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질러야 정상이었으나 그의 발소리는 유령처럼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공훈의 코앞까지 다가와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흥미를 잃은 듯한 권태로운 표정. 그는 강호에 은거한 기인, 백운비였습니다. 무림의 질서나 명예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의 흥미만을 쫓는 괴짜 고수. 그가 입을 열지 않아도 사공훈은 그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 내 놈이 부린 그 얄팍한 속임수들, 안개와 번개와 허풍들을 모두 간파했다. 무언의 압박이 사공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백운비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사공훈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백운비의 검지 손가락이 사공훈의 미간을 정확히 겨누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피부를 뚫고 뇌수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사공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었다. 저 손가락에서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 내 머리통은 잘 익은 수박처럼 터져버릴 것이다. 사공훈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사기꾼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비굴한 고백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혀끝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포가 너무 극심하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대가 굳어버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피의 흐름이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절대적인 정막. 그 일각이 1년처럼 느껴지는 영겁의 침묵 속에서 사공훈은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이마를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백운비의 손가락은 사공훈의 미간에서 딱 한 치 앞, 그 아슬아슬한 거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백운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기현상을 목격한 학자처럼 사공훈을 응시했습니다. 살기가 담긴 지공이었습니다. 바위를 뚫고 강철을 부수는 일격이었습니다. 보통의 고수라면 본능적으로 피하거나 내공을 끌어올려 막았어야 했습니다. 설령 막지 못한다 해도 공포에 질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이 생명체의 본능이었습니다. 허나 사공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흡조차 멈춘 채 그 일격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마치 공격이 멈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혹은
생사 따위는 초월했다는 듯이. 백운비의 눈빛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사공우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너무 무서워서 눈 감고 굳어 있었던 건데, 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던 건데, 백운비는 그것을 초월적인 담력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진정한 무인의 기백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공운의 사기꾼 본능은 이 기묘한 오해의 틈바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짐짓 다리를 꼬고 앉으며 짧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감추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터져나온 그 콧방귀는 백운비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습니다. 너의 살기에는 사리가 없다. 죽일 마음이 없는 주먹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귀찮게 굴지 마라. 백운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권태롭고 건조했던 눈동자에 처음으로 기이한 호기심이 불꽃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고 사공운의 맞은편 썩은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턱을 괴고 사공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진귀한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내공은 쥐뿔도 없는 놈이 담력은 천하제일이라. 게다가 저 뻔뻔한 태도는 명검보다 날카롭고 무겁다. 백운비는 사공운의 정체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단전이 깨져 내공을 쌓을 수 없는 폐인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속여먹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공운이 보여준 기이한 태도, 즉 죽음 앞에서의 완벽한 침묵이 그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강호에 널린 가짜 고수들은 내공은 있어도 담력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빌거나 추하게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꾼은 달랐습니다. 가진 것은 혓바닥뿐인 주제에 죽음의 공포를 무시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배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운비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평생 무공의 끝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절대적인 강함을 얻기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수련에만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허무함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화려한 검강을 뿜어대며 허세를 부리는 광대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백운비는 그런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 사기꾼은 그 가짜들의 정점에 서서 세상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얻지 못한 세상의 관심을 이 작은 거짓말 하나로 손에 넣고 주무르고 있지 않은가. 백운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라. 너의 호위 무사로 써라. 사공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하의 고수가 사기꾼의 하수인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백운비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 지루한 세상이 사공운의 현올림에 어떻게 춤추는지 가장 가까이서 구경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이자 감시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만약 사공운의 연극이 시시해지거나 흥미를 잃게 만든다면 언제든 그 목을 베어버리겠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공운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건 호랑이를 피하려다 용을 등에 업은 격이었습니다. 진짜 고수가 호위 무사가 되어준다니 든든하기는 했으나 그 호위 무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셈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 백운비의 표정을 보니 거절하는 순간 바로 목이 날아갈 기세였습니다. 사공운은 억지로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미친 고수와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영광이라느니 관객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헛에 섞인 말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심지어 내공마저 간파하는 감시자가 생겼으니까. 백운비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공운에게 무인맹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야반 도주하다 걸린 놈이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어쩔 셈이냐는 논리였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맹은 발칵 뒤집힐 테고 곧 추격대가 풀릴 것이다. 그때 잡히면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타당하고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사공우는 바닥을 치며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내 팔자야.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 결국 사공우는 짐 보따리를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덜터덜 폐가를 나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호위 무사, 백운비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따라붙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걸으며 사공우는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돌아가면 뭐라고 변명해야 하나. 달이 불렀다는 핑계는 남궁천에게 써먹었으니 맹주에게는 다른 핑계를 대야 했습니다. 백운비가 툭 던진 한마디는 사공운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러 갔다고 해라. 내가 밤새 숲속에서 고행하며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 증거로 은거 기인인 나를 감화시켜 데려왔다고 해라. 사공운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자식, 소질이 있었습니다. 무공만 고수가 아니라 사기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보였습니다. 백운비는 사공운의 거짓말을 돕는 조력자가 되기로 작정한 듯했습니다. 판을 더 키워라. 이 강호가 내 거짓말에 어디까지 놀아나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니까. 사공운은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미친놈이다. 나보다 더 미친놈을 만났다. 어쩌다 무림맹주가 되더니 이제는 어쩌다 보니 진짜 고수를 사기단에 영입하게 생겼습니다. 무림맹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사공우는 처소로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옷을 찢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밤새 치열한 수행을 한 것처럼 자연과 하나 되어 구르고 온 것처럼 보여야 했으니까. 그리고 그의 곁에는 푸른 무복을 입은 백운비가 절대적인 호위 무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무림맹 정문에 들어서자 졸고 있던 문지기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길을 열었습니다. 총사령관님이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 뒤에 저 엄청난 기세의 고수는 누구인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맹주 진무원이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남궁천도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공운의 몰골을 보고 경악했고 백운비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를 느끼고 전율했습니다. 사공운은 짐짓 피로한 듯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입을 열지 않고 백운비를 가리켰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하라. 그것이 고수의 화법이었습니다. 백운비는 약속한 대로 오만하고 차가운 고수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무원과 남궁천을 하찮은 미물 보듯 내려다보며 오직 사공운에게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가 연병장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저런 절대 고수가 총사령관을 주군이라 부르다니. 진무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보다, 아니 남궁천보다 더 강해 보이는 고수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룻밤 산책길에 줍다시피 데려오다니. 사공운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가 끝이란 말인가. 사공운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 거짓말의 날개가 달렸다. 아니,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꼴이었습니다. 사공우는 환호하는 맹도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백운비가 사공운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속삭임은 악마의 유혹처럼 달콤하고도 섬뜩했습니다. 지옥 끝까지 따라가 주지.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라고. 사공우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표정으로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아니 더 화려하고 위험하게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림맹으로의 복귀는 개선장군의 화려한 입성이어야 마땅했으나 사공운에게는 또 다른 감옥으로의 이송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총사령관의 처소는 전보다 더 엄숙하고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처소 입구에는 그가 번개를 불렀던 날 썼다는 쇠창의 파편이 신물처럼 모셔져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맹도들은 걸음을 멈추고 합장을 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공훈은 창호지 문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를 보며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진정으로 숨막히게 하는 것은 외부의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 가장 어두운 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한 남자, 백운비의 존재였습니다. 진짜 고수 백운비는 약속대로 사공훈의 호위 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사공훈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비웃음 같기도 하고 관찰 일기를 쓰는 학자의 탐구심 같기도 했습니다. 사공훈이 물을 마시면 백운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고 사공훈이 한숨을 쉬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모든 행동이, 모든 거짓말이 낱낱이 해부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일 때는 마음껏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기라도 했지, 이제는 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처소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연극 무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침 회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맹주 진무원과 남궁세가 가주 남궁천, 그리고 각 문파의 장문인들이 총사령관의 처소 앞마당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공훈의 입에서 나올 새로운 신탁을 기다리는 신도들처럼 경건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표정을 바꿨습니다. 공포와 피로에 찌든 얼굴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세속의 번뇌를 초월한 뇌신의 가면이 씌워졌습니다. 그의 뒤를 백운비가 소리 없이 따랐습니다. 백운비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 사공훈의 등 뒤를 감싸며 그를 더욱 신비롭고 위압적인 존재로 포장해 주었습니다. 장문인들은 백운비의 기세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고수를 그림자처럼 부리는 총사령관의 위엄에 다시 한번 전율할 뿐이었습니다. 회의의 안건은 마교가 물러간 후의 뒤처리 문제였습니다. 파괴된 성벽의 보수, 부상병들의 치료, 그리고 혹시 모를 재침공에 대한 대비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문인들의 시선은 자꾸만 사공훈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대책보다 총사령관의 초월적인 한마디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침묵했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벽 보수는 석수장이에게 맡기면 되고 치료는 의원에게 맡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기꾼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들에게 깊은 고뇌와 신중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장내의 긴장감은 팽팽해졌고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술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백운비가 나직하게,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중얼거렸습니다. 보이는 것을 고치는 것은 하수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상수라 하셨습니다. 사공훈은 속으로 기겁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지만 백운비는 뻔뻔하게 사공훈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백운비의 해석은 계속되었습니다. 총사령관께서는 지금 무너진 성벽보다 공포에 질린 맹도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을 염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재건보다 정신적인 안정이 우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장문인들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뇌신이십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본질을 꿰뚫고 계셨군요. 사공훈은 짐짓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부정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운비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춤을 추지 않으면 당장 저 고수의 손에 목이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회의는 사공훈의 뜻, 사실은 백운비의 창작대로 맹도들의 심리치료와 축제를 통한 사기 진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공훈은 회의가 끝난 후 도망치듯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언제까지 저 괴물의 장단에 맞춰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백운비가 사공훈의 맞은편에 앉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법이군. 내 해석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받아먹다니. 역시 타고난 광대야. 사공훈은 대꾸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거짓말이 거대한 생명체가 되어 사공훈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사공훈이 똥을 싸도 그들은 그것을 거름이라 부르며 찬양할 기세였습니다. 그날 오후 무림맹 본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사령관이 곧 승천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공훈이 야반도주를 시도하며 남겼던 유서, 즉 승천문이 발견된 탓이었습니다. 비록 사공훈이 돌아오면서 유서는 회수했지만 그 내용을 훔쳐본 시녀들의 입을 통해 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습니다. 구름은 머물지 않고 바람은 형체가 없으니 그 난해한 문구들은 사공훈이 곧 인간 세상을 떠나 신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암시로 해석되었습니다. 맹도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영웅이 떠나버리면 다시 마교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막아준단 말인가. 그들은 총사령관의 처소 앞으로 몰려와 통곡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 곁에 조금만 더 머물러 주십시오. 아직 저희는 어리석어 이끌어줄 빛이 필요합니다. 사공훈은 방 안에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도망치려다 쓴 글조차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이야. 이제는 죽는 신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승천하려고 하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질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다시 살려내라고 구판을 벌일 것이 뻔했습니다. 백운비는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틈으로 울부짖는 군중을 내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인간이란 참으로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로군. 자신들의 힘으로 설 생각은 안 하고 오직 가짜 우상에게 매달려 구원을 구걸하다니. 내 놈이 만든 지옥이다. 달게 받아라. 사공훈은 백운비의 조롱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혀가 만들어낸 업보였습니다. 그때 무림맹의 정문 쪽에서 요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장엄하고 화려한 음색이었습니다. 처소 앞을 메우고 있던 군중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황금색 갑옷을 입은 기마병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황실을 상징하는 황룡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황궁에서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사공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림맹과 황실은 불가금불가원,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런 황실의 정규군이 그것도 황제의 친서가 담긴 함을 들고 무림맹 본진 한복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맹주 진무원과 남궁천이 사색이 되어 사공훈의 처소로 뛰어왔습니다. 총사령관님, 황상께서 칙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접견하셔야 합니다. 사공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호의 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제는 나라의 지존까지 개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부풀려졌기에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인가? 사공훈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백운비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긴장 풀어라. 황제도 결국은 사람이다. 내 혓바닥이면 나라 하나쯤 말아먹는 건 일도 아닐 테니. 위로인지 악담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백운비는 사공훈의 뒤에 섰습니다. 사공훈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황금색 관복을 입은 칙사가 오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공훈을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놈이 그 소문의 뇌신인가? 생긴 건 기생오라비 같군. 칙사의 무례한 언사에 맹도들의 눈에 살기가 돌았으나 감히 황제의 사신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사공훈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칙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칙사의 기세에 눌려 얼어버린 것이었으나 백운비의 존재감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백운비가 살짝 기세를 풀자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칙사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는 사공훈의 뒤에 서 있는 백운비를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살기였습니다. 칙사는 헛기침을 하며 황금색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조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치하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사공훈의 신통력을 높이사 그를 황궁으로 초빙하여 나라의 스승인 국사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스승, 황제의 멘토. 그것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였으나 사공훈에게는 가장 확실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황궁은 늑대 소굴인 무림보다 더한 호랑이 굴이었습니다. 수많은 모략과 암투가 판치는 그곳에서 내공 하나 없는 사기꾼이 살아남을 확률은 전무했습니다. 더구나 국사가 되면 비를 부르거나 국운을 점치는 등 진짜 도수를 보여주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일 것이었습니다. 못한다고 하면 황제 기만죄로 삼족이 멸해질 것이고 한다고 하면 사기죄로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사공훈은 칙사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영웅놀이로 끝날 줄 알았던 사기극이 이제는 제국의 운명을 건 도박판으로 커져버린 것입니다. 칙사가 조서를 다 읽고 사공훈에게 물었습니다. 황상의 은혜가 하해와 같으니 당장 짐을 싸서 입궁할 준비를 하라.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역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사공훈에게 꽂혔습니다. 맹주 진무원은 맹의 영웅을 빼앗긴다는 아쉬움과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백운비는 팔짱을 낀 채 사공훈의 결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빠져나가 보라는 듯 이번에는 안개나 번개 따위로는 안 될 것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절할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도 목이 달아나지 않을 만큼 그럴싸하고 거룩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사공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마치 황제의 권위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존재와 교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상의 명은 지당하나 하늘의 뜻은 다르다 하십니다. 칙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감히 황명보다 하늘의 뜻을 운운하다니 내 놈이 죽고 싶은 게로구나. 칙사가 고함을 지르며 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사공훈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 그 견고한 성벽을 무기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는 백운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와달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공범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백운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미친 사기꾼이 황제마저 속이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 배포 하나는 인정해줄 만했습니다. 사공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칙사는 물론 백운비조차 예상치 못한 거대한 거짓말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가 입궁하지 못하는 이유는 황궁의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이곳에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데려가시면 제국은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협박이었습니다. 황제를 상대로 한 목숨을 건 대국적인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더 그럴듯하게 세상을 속이느냐 하는 싸움뿐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칙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광기 어린 확신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뱉은 거짓말을 스스로도 진실이라 믿어버린 완벽한 사기꾼의 눈빛이었습니다. 황제의 칙사가 내뿜는 살기는 연병장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려버렸습니다. 감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하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제국의 법도상 즉시 참수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칙사를 호위하던 황실 근위병들이 일제히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섬뜩한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 명의 무림맹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뇌신이라 불리는 사공훈과 황제의 권위를 대리하는 칙사. 두 거대한 힘의 충돌 앞에서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사공훈은 칙사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칙사의 분노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공훈의 목을 칠 기세였습니다. 사공훈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갑옷 안쪽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태연한 표정 아래서 입술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개죽음이고 거절하면 반역자로 몰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서 사공훈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더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거짓말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릿하게 부채를 접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사공훈은 칙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칙사의 어깨 너머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존재를 목격한 듯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사공훈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칙사가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호통을 치려던 찰나 사공훈의 입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류의 재앙을 예고하는 예언자의 신탁과도 같았습니다. 사공훈은 칙사에게 황궁의 안위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황궁으로 들어간다면 제국은 붉은 피로 물들 것이며 황제의 용상은 불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칙사는 코웃음을 쳤으나 사공훈의 표정은 지나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 무림맹에 머물러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히 요양이나 수행 때문이 아니라 황궁으로 향하는 거대한 애군을 이곳에서 막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인간의 몸으로 하늘의 저주를 받아내는 그릇이며 이 그릇이 황궁이라는 가장 양기가 강한 곳에 들어가면 그 충돌로 인해 나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궤변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으나 사공훈은 그 헛소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줄 알았습니다. 그는 지난밤 내리쳤던 번개와 며칠 전의 안개, 그리고 마교를 물러가게 한 사건들을 예시로 들며 이 모든 것이 대재앙의 전조라고 포장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앵마기굿을 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그 재앙이 고스란히 황궁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칙사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안감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시대였습니다. 더구나 눈앞의 남자는 뇌신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 아니던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칙사는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칙사는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만약 증거를 보이지 못한다면 황제를 능멸한 죄를 물어 그 자리에서 사지를 찢어 죽이겠노라 위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설사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금단의 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공훈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서서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증거라니. 거짓말에 증거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또다시 번개를 부를 수도 안개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곁눈질을 하여 백운비를 살폈습니다. 이 미친 고수가 제발 장단을 맞춰주기를, 아니면 미쳐 날뛰어서 판을 엎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백운비는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공훈의 애처로운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사기꾼이 황제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이 희대의 활극이 꽤 마음에 든 눈치였습니다. 백운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대지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칙사를 호위하던 근위병들이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백운비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았으나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수백 자루의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칙사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백운비는 칙사를 향해 입을 열지 않고 오직 기세만으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칙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덜미를 움켜쥐는 듯한 공포였습니다. 그때 사공훈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백운비를 가리키며 이자가 바로 자신이 불러낸 하늘의 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한 존재가 자신의 호위 무사로 내려와 감시하고 있으며 만약 자신이 황궁으로 이동한다면 이 사자의 분노가 황제에게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운비의 압도적인 무위가 그 거짓말을 완벽한 진실로 둔갑시켰습니다. 칙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춤거렸습니다. 그는 백운비라는 존재가 풍기는 이질적인 공포에 완전히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감히 칼을 뽑아 대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공훈은 기세를 몰아 칙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려 황궁의 애군을 완전히 소멸시킬 테니 그동안은 황제께서 자신을 찾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니라 사공훈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칙사는 갈등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황제의 꾸지람을 들을 것이나 억지로 이 괴물 같은 자들을 데려가다가는 가는 길에 무슨 변고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포가 충성심을 이겼습니다. 칙사는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에서 손을 떼며 사공훈의 뜻을 황제께 전하게 노라 말했습니다. 단, 만약 100일 후에도 효험이 없거나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제국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무림맹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섬뜩한 경고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공훈은 짐짓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칙사와 군대가 쫓기듯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사공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백운비가 슬쩍 그의 등을 받쳐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뒹굴었을 것입니다. 칙사의 행렬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다시 한번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맹도들은 총사령관이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맹을 지켜냈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사공훈이 제안한 100일 기도가 자신들을 위한 희생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공훈의 귀에는 그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일. 그것이 그에게 남은 수명의 전부였습니다. 황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00일 안에 도망치지 못하면 혹은 100일 안에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는 황실과 무림 양쪽의 공적이 되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창백한 얼굴로 진무원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사공훈은 물을 찾았습니다. 주전자째로 물을 들이켰지만 타들어가는 속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백운비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는 사공훈의 대담함에 감탄하면서도 그 무모함이 불러올 파국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백운비는 사공훈에게 이제 어쩔 셈이냐고 물었습니다. 황제까지 속였으니 이제 이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다는 잔인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공훈은 탁자에 엎드려 신음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간단 말인가? 황실의 정보망은 거미줄처럼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숨어도 바다 건너로 도망쳐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었습니다. 사공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지도에 머물렀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지도는 강호의 지리가 아니라 제국 밖의 세상, 서역과 북방의 험지들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사공훈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국 안에서 도망칠 곳이 없다면 제국 밖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마교가 득실거리는 북방이나 야만족이 지배하는 남만으로 맨몸으로 뛰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러 가는 척하며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사공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금 사기꾼의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신비의 땅, 혹은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 죽음의 땅을 향한 경로였습니다. 그는 백운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전설을 찾으러 간다. 그것은 사공훈이 내뱉은 수많은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거짓말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승천이나 은거 따위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먼 곳으로 원정을 떠난다는 명분으로 맹을 탈출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백일기도는 핑계였습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원정대를 꾸릴 것이고 그 원정대의 대장으로 당당하게 무림맹을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질 작정이었습니다. 사공훈의 계획을 들은 백운비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드물게 터져나온 그의 파한대 손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사공훈을 향해 미친놈이라 칭찬하며 그 원정대에 자신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공훈이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아니면 정말로 전설을 만들어내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호랑이를 떼어내려다 용을 붙이더니 이제는 그 용을 타고 지옥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맹주 진무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탁을 내렸습니다. 황궁의 애군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전설 속의 영약을 찾아 제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진무원은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총사령관이 제국의 안위를 위해 그 험한 길을 자처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뇌신 사공훈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역의 만년설산으로 혹은 남만의 독림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강호의 젊은 고수들이 앞다투어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사공훈과 함께라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사공훈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원정대가 아니라 사공훈의 도주를 돕는 호구들의 명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명단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백운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마치 사공훈의 앞날에 펼쳐질 험난한 빛빛 여정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무림맹에서의 영웅놀이는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탈출기였습니다. 사공훈은 품속에 숨겨둔 주사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번 판은 너무 컸습니다. 잃으면 목숨이지만 따면 자유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쳤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기꾼의 얼굴을 지우고 비장한 각오를 다진 구도자의 가면을 썼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요란하고 뻔뻔한 야반도주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제국의 서쪽 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는 천산의 입구에는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이 이끄는 구국 원정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천 리를 걸어온 대장정의 끝이자 사공훈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야반도주의 종착지였습니다. 맹주 진무원과 남궁세가 가주 남궁천, 그리고 선발된 정예 고수들은 숨을 죽인 채 사공훈의 등 뒤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고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현기증이 일어 당장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으나 그는 짐짓 태연한 척 뒷짐을 지고 버텼습니다. 두꺼운 털가죽 망토가 떨리는 다리와 식은땀으로 축축해진 등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진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신비롭고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사공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원정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성스러움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무원에게 더 이상의 동행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앞은 인간의 육체로는 견딜 수 없는 탁기와 천기가 충돌하는 곳이기에 오직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진무원은 울먹이며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사공훈의 곁에 서 있는 백운비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백운비는 사공훈의 마지막 연극을 위해 완벽한 조연, 아니 공포스러운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품에서 자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낡은 쥘부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무원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작별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유품이자 맹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신탁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건네며 자신이 황궁의 애군을 막기 위해 천산의 깊은 곳에 결계를 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계는 자신의 모든 기운과 생명을 바쳐야만 완성되는 것이기에 육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제국을 지킬 것이라는 비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공훈이 엄숙하게 당부했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 나를 찾는 순간 결계는 깨질 것이다. 사공훈의 마지막 당부에 원정대원들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사공훈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 무림을 지키기 위해 홀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영웅의 뒷모습은 그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인장을 남겼습니다. 사공훈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백운비와 함께 눈보라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으나 그마저도 거센 바람에 금세 지워져 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무원과 원정대는 사공훈의 모습이 짙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사람처럼 굳어서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언뜻 비친 사공훈의 몸에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사실 그것은 사공훈이 챙겨간 금괴가 구름 사이로 비친 햇빛에 반사된 것이었으나 신앙의 눈이 먼 그들에게는 승천의 징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눈사태가 일어나 천산의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사공훈이 돌아올 길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속세가 감히 영웅을 쫓지 못하게 하늘이 내린 차단막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공훈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제는 사공훈의 희생 소식을 듣고 3일 동안 정사를 돌보지 않고 애도했습니다. 그는 사공훈에게 나라를 지킨 큰 성인이라는 뜻의 호국대성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무림맹 본진이 있던 곳에 거대한 사당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무림맹은 그를 무신으로 추앙하며 그의 생일과 그가 떠난 날을 맹의 가장 큰 명절로 지정했습니다. 강호의 이야기꾼들은 침을 튀기며 사공훈의 일대기를 읊어댔습니다. 그가 번개를 부려 악을 멸하고 안개로 대군을 막았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신을 태워 제국의 안녕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살이 붙고 뼈가 자라 거대한 신화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설은 박제가 되어 더욱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전설의 주인공은 전혀 다른 곳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국경을 한참 벗어난 서역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이름 모를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에 자그마한 오두막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늙수구레한 동양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괴짜 부자로 통했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매일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낄낄거리고 가끔은 알 수 없는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사공훈이었습니다. 사공훈은 오두막 앞 툇마루에 앉아 잘 익은 옥수수를 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긴장과 공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와 눈가에 잡힌 주름은 그저 평범한 촌부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장난기 어린 총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국에서 밀수입된 서책, 사공훈 전기였습니다. 책 속에 사공훈은 하늘을 날고 산을 쪼개는 천하무적의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친 놈들.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 그가 책을 덮으며 투덜거리자 오두막 안에서 또 다른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허리와 서늘한 기세를 지닌 노인, 백운비였습니다. 그는 사공훈이 먹다 남은 옥수수를 빼앗아 들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내 놈이 쓴 시나리오보다 더 형편없군. 백운비는 사공훈의 곁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역시 전설 속에서는 사공훈을 보좌하여 함께 승천한 신선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천하제일의 고수가 시골 구석에서 옥수수나 뺏어 먹는 신세가 되었지만 백운비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공훈이 보여준 거대한 사기극의 결말을, 그리고 그 이후의 평범한 일상을 누구보다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하지 않은가. 챙겨온 금괴도 아직 반이나 남았고. 백운비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거 다 쓰기 전에는 죽지 마라. 내 퇴직금이니까. 사공훈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시게. 나는 명이 길어.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걸세. 두 노인은 마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언덕 아래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영웅을 필요로 했고 사람들은 가짜 우상에 열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자신이 만든 허상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곳 아무도 모르는 시골 오두막에서 옥수수 껍질처럼 뒹굴고 있었지만 아무렴 어떠랴 싶었습니다. 사공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제국이 있는 동쪽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구름이 자신이 부리던, 아니 부린 척하던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쥘부채를 찾으려 허리춤을 더듬었으나 부채는 없었습니다. 대신 투박한 호미 자루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호미를 쥐고밭으로 향하며 백운비를 불렀습니다. 가세. 감자 캘 시간이야. 백운비가 투덜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의 무사한테 감자나 캐게 하다니. 천벌을 받을 놈. 강호를 뒤흔들었던 뇌신과 검신은 그렇게 감자밭의 고랑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영웅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영원한 전설로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설은 거짓말 같은 현실을 딛고 살아남아 오늘 저녁 반찬을 걱정하는 그들의 소박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공훈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땀을 닦으며 하늘을 향해 윙크를 날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속아줘서 고맙다. 세상아.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 간다. 그의 마지막 독백은 바람에 실려 구름 너머로, 전설 너머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사공훈을 구세주라 부르고 누군가는 허상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처음부터 거창한 명예가 아니라 오늘 하루 더 살아남는 일뿐이었지요. 영웅의 자리에서 도망친 사내의 이야기를 강호는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야기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